김정순 임명의로 대출해드린 5억 이자가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저 몰래 한 거예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무려 5채나 있었어요. 총 대출금이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어머니 명의 좀 썼어요. 68세.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회춘극장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모두 회춘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68세고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정년 퇴직하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어색했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이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죠. 며느리도 저희랑 같이 사시라고 권했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끼리 살 공간에 늙은이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남편까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결국 1년 전부터 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노후가 외로울까 싶어 시작한 동거였는데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자도 보고 며느리랑 장 보러 다니고 그럭저럭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들부터였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전화를 자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거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정순.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전 그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강북구 어딘가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고 매매 가격이 6억 몇 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어디서 본 듯한 제 이름과 도장이었지만 분명히 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 아들이 부엌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내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느냐고요. 아들은 잠깐 서류를 보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대출 서류 참고용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참고용.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매매 계약서가 참고용이라니요. 참고용이라면서 왜 제 도장까지 찍혀 있는 거죠? 아들의 설명을 들어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임시로 만든 서류치고는 너무 정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이 급하게 나간 후에도 그 서류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각종 서류를 많이 봤는데 저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엔 작은 가시가 박히듯 의심이 남았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며느리의 행동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살림에만 전념하던 사람이
요즘 부쩍 바빠졌거든요. 전화도 자주 받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평소와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번 필지는 확실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필지, 그게 부동산 용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교사 시절 동료들이 부동산 투자 얘기할 때 가끔 나오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계속 며느리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전세금만 잘 맞추면 될 것 같다는 말, 명의는 문제 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필지, 전세, 우리 집 형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리 없었거든요. 아들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고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투자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후에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다 보니 우편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등기우편이 하나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김정순, 그러니까 저였고 보내는 곳은 서울 강북구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강북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거든요. 왜 거기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집에 와서 편지를 뜯어봤는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소유자가 김정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동산을 산 적이 없거든요. 취득일자를 보니 올해 3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3월에 저는 감기 걸려서 집에서만 있었는데 언제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때 아들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왜 여기 있느냐고요. 아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듯 어떻게 거기 있느냐고 되묻더라고요. 제가 우체통에서 가져온 등기우편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투자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나온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침에 본 계약서, 며느리의 이상한 전화통화,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가 주도하는 일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가족이,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의 시작이요. 그 다음 날 잠을 설친 탓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어요. 어제 받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자세히 봤어요. 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문 배달이었어요. 신문을 가져오면서 우체통도 확인해 봤는데 또 등기우편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 이름 앞으로요. 이상해서 바로 뜯어봤어요. 이번엔 다른 관리사무소에서 온 거였어요. 역시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이번엔 빌라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빌라 등기부등본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니.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교사 시절 배운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 봤어요. 결과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무려 5채나 있었어요. 아파트 2채, 빌라 3채. 모두 최근 2년 사이에 매입된 것들이었어요. 각각의 매입 가격을 더해보니 총 20억이 넘었어요. 20억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그런 부동산들이 매입되어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 현황이었어요. 각 부동산마다 몇 척씩 대출이 끼어 있었어요. 총 대출 금액만 10몇억 원이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냐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은 몇 년 후에 2~3배로 뛸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명의를 빌렸다고 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명의를 빌렸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이런 큰 돈을 움직였느냐고요. 아들이 곧 정리된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때 저한테 다 돌려드릴 수 있다고. 아니, 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내 도장은 어떻게 썼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랍에 있는 거를 잠깐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빌렸다고요? 이 모든 계약에 도장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아마 우리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알아서 한다고요? 이미 제 인생을 망쳐놓고서 알아서 한다고요? 내 명의로 된 건데 내가 왜 마음 쓰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자기도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세입자들 연락받고 월세 받고 은행 일도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바빴구나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제 명의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입자가 뭔 세입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랑 빌라에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저는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 돈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출 상환하고 다른 부동산 계약금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명의로 들어온 전세금을 제가 모르게 다른 곳에 쓰고 있었다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핸드폰이었는데 아들이 급하게 받더라고요. 김정순이라고 하면서 연체라는 말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곧 입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체 통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아졌다고,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세입자 중에도 보증금 돌려달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집값이 떨어졌다고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구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시장이 회복되면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은행에서 연체 통보 나왔다면서요.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모르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모르셔도 된다고요. 제 이름으로 벌인 일인데 저는 모르셔도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된 빚인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혹시 내한테 더 숨긴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뭐가 더 있느냐고 다 말해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부동산이 5채만 있는 게 아니라고, 경기도 외곽의 땅도 몇 필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지러워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부동산 5채도 모자라서 땅까지 샀다고요? 총 얼마냐고, 내 명의로 진 빚이 총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대출금이 한 15억 정도 될 거라고요. 15억. 제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15억의 빚이 있다니요. 그 과정에서 제 인감도장이 수십 번이나 사용됐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온갖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거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거였어요. 제 명의를, 제 신용을, 제 인감도장을 모두 도용해서 말이에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이용하고, 제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급하게 정말 곧 해결될 거라고, 시장만 회복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날 오후 아들은 회사에 갔고 며느리는 어디론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15억이라는 빚. 제 명의로 된 부동산 5채와 땅까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1은행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연체 관련해서 직접 방문했다는 거예요. 김정수님 명의로 대출해준 5억 원이 3개월째 연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5억. 아들이 말한 15억 중 일부겠죠. 제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서류에 제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분명히 제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아들이 제 모르게 한 거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사기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가 모르게 진 빚이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갚아야 한다니요.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은행에서 사람이 왔다고 5억을 3개월째 못 갚고 있다며요. 아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달라고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장이 조금만 회복되면 된다고 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 얘기는 그만하라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 났다고 강북구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폭탄이었어요. 은행 빚 5억에 세입자 보증금 3억 5천만 원. 벌써 8억이 넘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고 물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답하라고 그 돈 어디서 구할 거냐고 소리쳤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일단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팔아서요? 지금 집값 떨어졌다면서 얼마에 팔 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사실 벌써 매물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빚은 늘어나고 갚을 방법은 없고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그럼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해결하냐고 너희한테 15억 갚을 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국민은행에서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중은행이었어요. 역시 연체된 대출금 상환 독촉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서 연체 고지서들을 정리해봤어요. 우체통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못 본 것들이었어요. 총 7군데 은행에서 독촉장이 와 있었어요. 금액을 다 더해보니 정말 15억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이요. 제 한 달 생활비에 몇 배가 되는 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기도 땅 관련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샀던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5억을 주고 산 땅이 이제 반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걸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성급하게, 너무 무모하게 투기를 벌인 거였어요. 제 명의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대체 뭘 생각한 거냐고 아들에게 소리쳤더니 정말 몰랐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다고요? 15억이라는 돈을 빌려놓고 몰랐다고요? 며느리도 변명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될 것 같았다고, 전문가들도 집값 오를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인터넷에서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카페 정보를 믿고 15억을 투자했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빌라 세입자들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빌라 세입자 3명이 모두 이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총 얼마냐고 물었더니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은행 빚 15억에 세입자 보증금 8억 5천만 원.
총 23억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울먹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저한테 큰돈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큰돈은 무슨, 지금 나를 거지로 만들어 놨잖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제 이름으로 진 빚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신뢰를 잃었어요. 그들이 저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여긴다는 것도 느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경계였어요. 저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여긴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매달 쏟아지는 독촉장과 은행 직원들의 전화는 제 평생 교사로서 쌓아온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척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68세 할머니가 15억 빚을 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너무 높게 느껴졌고요. 상담료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동사무소를 찾았어요.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 해서요. 민원 창구 직원한테 사정을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요. 처음엔 직원도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절하게 들어주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거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만 하는 것이었어요. 형사고발을 하면 아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가 완전히 끝날 거라고 했어요. 민사소송만 하면 관계 회복의 여지는 있지만 해결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아들이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손자도 있고요. 아이한테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기로요. 하지만 제대로 된 합의는 받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된 거래들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제3자 선의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미 팔린 집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변호사가 권한 방법은 다른 거였어요. 아들과 직접 협상해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법정 다툼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인감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조언해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아들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왜 남한테 우리 일을 들추느냐고, 곧 정리된다니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구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한 말을 전해주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 현실적으로 합의가 최선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 3명이 앉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정확한 상황을 털어놨어요. 총 빚이 23억이 넘는다는 것, 당장 갚아야 할 돈이 8억이 넘는다는 것까지요. 며느리도 숨기고 있던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몇 채는 헐값에 팔려고 내놨다는 것,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까지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원가의 절반 값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한테 큰 짐을 지워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모든 부동산을 금매로라도 처분해서 빚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빚은 아들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인감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앞으로는 어떤 계약도 제 동의 없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들이 워낙 급하게 팔다 보니까 손해가 컸어요. 20억에 산 것들이 12억에 팔렸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이자만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전세 세입자들과는 원만하게 정리됐어요. 보증금은 다 돌려드렸고 일부는 아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은행들과도 협상했어요. 원금은 다 갚되 연체이자는 일부 감면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명의에 남은 빚이 5억 정도 됐어요. 아들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5억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반대했어요. 어머니 집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빚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대신 아들과는 완전히 선을 긋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도 없고 제 재산에 손을 댈 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제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려서 남은 빚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제 명의로 된 빚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제 집에 담보대출 5억이 있지만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빚이에요.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동거를 끝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니까요. 아들은 자기 나름의 작은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 갔고, 저는 원래 제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68세에 이런 일을 겪고 다시 혼자가 되니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누군가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 말이에요. 매달 담보대출 200만 원을 갚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오전에 4시간씩 일해요. 68세에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이라 힘들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버는 돈이니까 뿌듯해요. 아들과는 가끔 연락해요. 처음 몇 달은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손자 때문에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아들은 그동안 많이 후회했나 봐요.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정말 어머니한테 큰 짐을 지웠다고 사과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믿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와는 거의 말을 안 해요. 만나도 인사 정도만 하고 말아요. 아무래도 서로 어색하죠. 예전에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들의 부인 정도로만 생각해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트에 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동네를 산책해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평안해요.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요가 수업도 듣고 노래 교실도 가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친해졌어요. 그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집을 팔아 도와줬다가 그 돈도 날렸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딸의 이혼 위자료를 대신 내줬다가 딸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위안을 받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식을 믿고 도와준 게 잘못은 아니지만 한계는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키워놓으면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요즘은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트 일도 열심히 하고 담보대출도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5년 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정말 자유로워질 거예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아들이 처음 제안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정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감도장은 이제 은행 금고에 맡겨뒀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가져와서 쓰고 바로 다시 맡겨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동네 분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특히 인감도장과 관련된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고마워해요. 작은 보람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경험을 글로 써보라고 권하는 분이 있어서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써보니까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손님들과 인사하고 동료들과 얘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사로 일했을 때와는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좋아요. 지금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요. 하지만 적어도 제 것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에요. 아들한테는 한 가지 당부했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고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손자가 클 때까지는 연락을 유지할 거예요. 손자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선을 그어야죠. 며칠 전에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따로 사시느냐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다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요. 손자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도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말했던 게 맞더라고요. 인생 후반부에도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있다는 게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영역이 있어야 해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호흡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가족은 멀어졌지만 더는 누군가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존엄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